거절이요? 그러던가 말던가. 지금 국제 외교가가 한국의 이 차가운 한마디에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이 무심한 반응에 지금 가장 당황한 건 오히려 스스로 세계 리더라 자부하던 국가들이었습니다. 옆 나라가 앞장서서 성문을 잠그고 방해하는 척 입장 반대 쇼를 하는 동안 정작 주인공인 한국은 하품을 하며 그들의 제안서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대체 왜일까요? 남들은 가문의 영광이라며 목숨 거는 이 화려한 명단을 한국이 단칼에 걷어찬 진짜 이유. 그 소름 돋는 계상이 뒤에는 기존 강대국들이 감히 상상도 못할 한국만의 거대한 설계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명예라는 껍데기를 버리고 실속이라는 심장을 취하며 이미 그들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한국의 역전된 권력 시나리오. 그 소름 돋는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은 필사적으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한국만큼은 이 방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로비를 하고 압박을 하고 서류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문을 두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문 앞을 지나치면서 한번 쳐다보지도 않았죠. 오히려 그 안에 있는 나라들이 한국이 지나갈 때마다 문 밖으로 뛰쳐나오기 위해 아우성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전부 한국의 손에 쥐어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로버트 뱅크스입니다. 하버드, 콜럼비아와 함께 국제정치학의 빅3로 꼽히는 프린스턴대 석좌 교수죠. 국방부와 백악관 안보회의의 전략 시나리오를 오랫동안 감수해왔고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읽는 것이 제 일상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제가 그 어떤 공식 보고서에도 담지 못했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는 자리예요. 여러분은 G7이란 것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들의 모임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다면 오늘 이 강의가 끝날 때쯤 그 생각은 완전히 바뀌어 있을 거예요. G7은 1973년에 탄생했습니다. 제1차 오일 쇼크, 전 세계 경제를 송두리째 뒤흔든 그 충격 속에서 만들어진 모임이죠. 당시 세계 경제의 80%를 장악하고 있던 6나라가 먼저 손을 잡았고 1976년 캐나다가 합류하면서 지금의 체제가 완성됐어요. 이후 50년간 이 모임은 지구촌의 경제와 안보와 환경 규범을 결정하는 사실상의 세계 이사회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7나라가 모여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지를 정해온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G7은 더 이상 세계를 이끄는 기관차가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엔진에 매달려 겨우겨우 굴러가는 낡은 객차에 불과해요. 그것도 바퀴가 삐걱대면서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이 G7 체제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나라, 사실상 이 모임의 생존을 결정짓는 나라는 과연 어디일까요? 당연히 미국 아닌가요? G7은 결국 미국 패권의 도구니까요. 틀렸습니다. 미국은 설계도를 그리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설계도를 현실로 만들어줄 능력이 지금 미국에는 없습니다. 그럼 독일인가요? 유럽 제조업의 중심이잖아요. 독일도 아닙니다. 독일제 전차 한 대를 주문하면 인도받는데 몇 년이 걸려요. 폴란드가 기다리다 지쳐서 결국 다른 나라를 선택했을 정도니까요. 혹시 일본인가요? 아시아의 유일한 G7 멤버잖아요. 일본은 더더욱 아닙니다. 잠시 후에 일본 이야기도 나올 텐데 그때 여러분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게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나라는 G7 정식 멤버도 아닙니다. 핵무기도 없고 인구는 5천만 명에 불과하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나라가 없으면 미국의 군함은 멈추고 유럽의 불은 꺼지고 세계의 반도체는 사라집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교수님, 솔직히 한국이 그 정도로 중요한 나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GDP 규모만 봐도 G7에 한참 못 미치지 않나요? 좋은 지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숫자를 들고 나온 겁니다. 세계 최강 미 해군의 최대 고민이 뭔지 아시나요? 배를 고칠 조선소가 없다는 겁니다. 낡은 도크, 이미 떠나버린 숙련공들,
수리 대기 중인 군함만 수십 척이에요. 그래서 미 해군성 장관이 직접 한국 조선소를 찾아가 읍소했습니다. 세계 패권을 상징하는 그 군함의 심장을 한국 엔지니어들이 손보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죠. 독일 이야기를 더 해볼까요? 폴란드는 독일제 전차를 기다리다 지쳐서 결국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선택했습니다. 주문한 지 몇 달 만에 항구에 무기가 도착하는 한국식 납기를 경험한 유럽 전체가 경악했어요. 전차 강국이라는 독일의 자부심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산산조각 난 거죠. 영국은 또 어떻습니까? 산업혁명을 일으킨 나라가 지금 전기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고립된 영국은 탄소 중립을 외치지만 정작 원전을 지을 기술도 자본도 기간 내 완공할 능력도 상실했어요. UAE 사막에서 40도 폭염을 뚫고 예산 내 적기 완공을 증명해낸 한국의 원전 기술만이 영국의 전력 대란을 막아줄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죠. 캐나다는요? 광활한 북극해 영유권을 지켜야 하는 캐나다가 노후 잠수함 교체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기술이 딱 하나예요. 디젤 잠수함 중 세계 최장 자막력을 자랑하는 한국의 리튬 전지 잠수함 기술이죠. 수십조 원을 베팅하겠다며 한국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한국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아직 G7 멤버가 아닌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 질문이 오늘 이 강의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한국 앞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단순히 기술 때문만은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G7 국가들의 재정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면 말 그대로 충격이에요.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미 GDP를 훌쩍 넘어섰고 이탈리아와 영국 역시 임계점을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서구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G7을 두고 파산 직전의 노인들의 모임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죠. 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건전한 재정 구조를 유지하면서 미래 산업을 통째로 사들릴 수 있는 현금 동원력을 갖추고 있어요. 파산 직전의 노인들이 가장 젊고 돈 많은 상속자에게 제발 집 수리비 좀 내달라고 손을 내미는 격입니다. 그것이 지금 G7과 한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처절한 현실이에요. 그러면 교수님, G7 국가들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가요? 겉모습만 보면 멀쩡하죠.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서 심장이 서서히 멈춰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노후화된 전력망 때문에 대규모 정전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영국은 상하수도 파손으로 식수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어요. 껍데기만 명품인 G7의 도시들은 지금 내부에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겁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하 깊숙한 곳부터 우주위성까지 전 국토가 초정밀 신경망처럼 연결되어 24시간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죠. G7의 도시들이 낡은 파이프에서 녹물을 흘릴 때 한국은 이미 다음 세대의 인프라를 깔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보이시나요? 미국은 설계도를 그리지만 그 설계를 현실의 강철로 바꾸는 능력은 오직 한국만이 갖고 있습니다. G7은 낡은 운영체제예요. 한국은 그 낡은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돌아가게 만드는 고성능 연산 장치와 같은 존재죠. 그들이 한국을 초대한 게 아닙니다. 침몰하는 배 위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는 선장들이 가장 먼저 도착한 구조대원에게 매달리는 격이에요. G7이라는 이름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누가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작동시키고 있는가? 그 질문의 끝에 서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일본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한국을 막아섰던 진짜 이유, 그 이면에 숨겨진 공포가 이제 곧 드러나려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G7에 못 들어가고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 손 들어보시겠어요?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계속 반대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G7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정확히 이해하게 될 거예요.
이야기는 202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은 낡은 G7 체제를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그 이후의 미 전략가들이 현재의 G7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며 한국과 호주를 포함한 민주주의 10개국 체제로의 확장을 제안했죠. 그 순간 국제무대 뒤편에서 한 편의 블랙 코미디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라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미국이 아닙니다. 영국도 독일도 아니에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미국의 제안이 나오자마자 일본 외무성은 사실상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본에 있어 G7은 단순한 경제 모임이 아니에요. 아시아에서 혼자만 완장을 차고 있다는 그 독점적 지위. 그것이 일본 외교의 자존심이자 국제사회에서 몸값을 올리는 사실상 유일한 카드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시아 반장 자리를 50년째 혼자 꿰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그 자리에 함께 앉는 순간 일본의 완장은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더 정확히는 경제력도 기술력도 한국에 밀리는 일본이 왜 G7에 있어야 하는지 그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의 G7 합류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국의 국제적 생존이 걸린 문제였던 거예요. 교수님, 일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해를 했나요? 아주 집요하게 했습니다. 일본은 미 국무부와 백악관에 한국은 북한 문제에 편향되어 있고 G7의 가치를 공유하기엔 성숙함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담은 비공식 문서를 끊임없이 전달했어요.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서 로비를 펼쳤죠. 그런데 이 장면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아시나요? 일본이 온 세계를 돌며 땀을 흘리고 서류를 돌리고 있는 동안 정작 한국은 그 소식을 듣고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입 신청서 한 장 낸 적이 없으니까요. 한국을 막겠다고 필사적으로 뛰어다니는 나라는 일본인데 막혀야 할 당사자인 한국은 그 문 앞을 유유히 지나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웃지 못할 장면은 따로 있어요. 낮에 열리는 G7 실무회의에서 일본과 일부 유럽 국가들이 G7의 품격을 논하며 한국의 정식 합류의 난색을 표합니다. 한국은 아직 이르다. 우리 클럽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서요. 그런데 밤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합니다. 영국은 노후 원전을 대체할 한국의 원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산업부와 밀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독일은 자국 전차의 느린 생산 속도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방산 공급망을 자국 안보 시스템에 편입시키려고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미국조차 자국 내 반도체 공장과 조선소 정상화를 위해 한국 엔지니어들의 기술 전수를 구걸하는 상황이었죠. 낮에는 한국이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밤에는 제발 도와달라고 전화를 거는 겁니다. 이 이중성이 바로 지금 G7의 민낯이에요. 교수님, 그러면 한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정말로 가입을 원하지 않은 건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한국은 이미 G7의 모든 핵심 정보망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셰르파 회의를 비롯한 실질적인 협의 채널에 이미 참여하고 있었고 기술 동맹을 통해 G7 국가들의 생명줄을 실질적으로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굳이 정식 회원증을 받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일본이 성문을 걸어 잠그고 승리감에 젖어 있을 때 한국은 그 성벽 밖에서 전 세계를 무대로 직접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벽 안에 갇히는 대신 성벽 밖의 광활한 세계를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한국이 G7 가입을 달가워하지 않았는지 그 계산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정식 멤버가 되는 순간 한국에는 어마어마한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금 증액, 기후위기 기금, 아프리카 채무 탕감 분담금까지 합치면 연간 최소 15조 원에서 25조 원에 달하는 추가 부담이 생겨요. 그 돈이면 뭘 할 수 있나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여러 개 더 짓거나 차세대 스텔스기 개발을 완료하고도 남는 돈입니다. 자존심을 위해 수십조 원을 버리느니 그 돈으로 미래를 사겠다는 냉혹한 실리가 작동한 거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G7 공동성명에 묶이는 순간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는 외교에서 우리의 패를 미리 다 보여주는 꼴이 됩니다.
지금처럼 초천국 지위로 줄타기하는 것이 훨씬 영리한 선택이에요. 게다가 G7이라는 틀 안에서는 7분의 1에 불과하지만 미국, 영국, 폴란드 같은 나라들과 개별 협상을 할 때 한국은 언제나 압도적인 갑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선택한 21세기형 외교 전략이에요.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 일본이 반대한 게 오히려 한국에 도움이 된 셈이네요. 정확히 봤습니다. 일본이 반대한 덕분에 한국은 그 낡은 틀에 발목을 잡히지 않고 실속만 챙길 수 있었으니까요. 일본에 감사패라도 보내야 할 판이에요. 완장 하나를 지키겠다고 발버둥치는 동안 상대는 완장 따위는 필요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진정한 권력은 회의실 상석에 앉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 회의실에 불을 켜고 엔진을 돌리는 자에게 있어요. 한국은 이미 그 엔진을 손에 쥐고 있었죠. 쇠락하는 로마 제국에 입성하길 거부하고 독자적인 상업 제국을 건설했던 베네치아처럼 한국은 낡은 질서의 포로가 되는 대신 그 질서를 밖에서 조종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해 봅시다. 한국은 G7이라는 낡은 건물에 들어가는 대신 그 건물 밖에서 자신들만의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문지기를 자처하며 성문을 걸어 잠그는 동안 한국은 그 성벽 밖에서 성벽 안의 모든 나라들과 거래를 하고 있었죠. 업자가 왜 손님 대접을 받으러 줄을 서겠습니까? 한국은 이미 그 방의 지붕과 기둥을 수리해주는 업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을까요? 불과 70년 전 전쟁의 폐허 위에서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어떻게 G7 전체의 생명줄을 쥐는 나라로 탈바꿈할 수 있었을까요? 서구가 300년에 걸쳐 이룩한 것을 한국은 단 한 세대 만에 해치워버렸습니다. 그 놀라운 시간 압축의 비밀이 이제 곧 드러나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25년 넘게 이 강단에 서면서 단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 없는 말을 오늘 처음으로 꺼내려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처음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그냥 흥미로운 사례 하나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데이터를 파고들수록 이건 단순한 경제 성장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류 문명사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일이 이 나라에서 벌어졌다는 걸요. 서구가 30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밟아온 산업혁명, 민주화, 디지털 혁명이라는 세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를 한국은 동시에 돌려버렸습니다. 순서대로가 아니에요. 동시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1973년으로 가봅시다. 당시 한국의 상황이 어땠는지 아시나요? 전쟁이 끝난 지 20년밖에 안 된 나라였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농사를 짓고 있었고 변변한 공장 하나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당시 지도부가 중화학공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구 경제학자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종이 비행기도 제대로 못 접는 아이가 우주선을 만들겠다고 덤비는 꼴이라며 비웃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이 면직물에서 시작해 수백 년간 피땀으로 축적한 중화학 기술을 자본도, 기술도 없는 나라가 맨손으로 시작하겠다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1973년 포항제철의 용광로에서 첫 쇳물이 쏟아졌습니다. 서구가 150년에 걸쳐 이룩한 제철 역사를 한국은 단 3년 만에 따라잡은 거예요. 비웃던 서구 경제학자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장 가동이 아니었어요. 시간을 학살한 사건이었습니다. 교수님,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뭔가요? 자본도 기술도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두 가지였습니다. 돈은 빌리면 됩니다. 차관을 끌어왔어요. 그런데 간절함과 근성은 빌릴 수가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그걸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원 하나 없는 땅, 분단된 영토, 전쟁의 폐허. 이 최악의 결핍이 오히려 한국인을 기술과 수출에 미치게 만든 겁니다. 없으니까 만들었고 작으니까 더 정밀하게 만들었어요. 서구의 경제학자들이 이론을 논하는 동안 한국인들은 공장 바닥에 쓰러져 자면서 철을 뽑아냈습니다. 그 결핍의 에너지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반도체와 가장 거대한 군함으로 치환된 거예요. 결핍이 축복이 된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19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가면서 서구는 통신 인프라를 천천히 업그레이드하고 있었어요. 이미 깔아놓은 구리선 전화망이 있었으니까요. 그걸 버리기가 아까웠던 겁니다. 과거의 투자가 발목을 잡은 거죠. 그런데 한국은 어땠을까요? 애초에 깔아놓은 게 없었어요. 버릴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예 처음부터 최신 기술로 전 국토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아버리는 국가적 올인을 감행했습니다. 일본이 팩스와 도장에 머물러 있을 때 한국은 세계 최초로 이동통신 기술을 상용화하면서 아날로그 통신 시대를 통째로 건너뛰고 디지털 최강국으로 직행했어요. 없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미 가진 것에 발목 잡힌 나라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만 잃을 것이 없는 나라는 두려울 게 없으니까요. 이것은 진화가 아니었습니다. 종의 변이에 가까운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경악할 일은 21세기에 벌어집니다. 제조업 기반의 국가가 문화예술 분야까지 세계 정점에 올리는 사례는 인류 역사상 미국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해냈어요. 반도체를 만들고 군함을 짓는 나라에서 전 세계가 열광하는 음악과 드라마와 영화가 동시에 쏟아져 나온 겁니다. 제조업의 정밀함과 창의적 감성이 한 나라에서 동시에 폭발한 거예요. 이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인이 가진 특성 중에 서구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한국의 빨리빨리를 서구 사람들은 그냥 성격이 급한 것 정도로 이해하죠. 완전히 틀렸어요. 서구의 빨리빨리는 그냥 서두름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빨리빨리는 동시처리예요. 기획과 실행과 피드백이 실시간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시스템입니다. 서구가 턴제 게임을 하는 동안 한국은 실시간 전략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도가 다른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겁니다. 2020년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멈춰섰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도시를 봉쇄하고 경제를 멈추고 사람들을 집 안에 가뒀어요. 그런데 한국은 봉쇄 없이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이미 전 국민이 연결된 디지털 인프라와 그 인프라를 능숙하게 다루는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위기 앞에서 시스템으로 싸웠고 서구는 우왕좌왕하며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가 목격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서구의 느리고 무거운 거버넌스를 아득히 추월했다는 사실을요. 미국이나 유럽의 엘리트 1%가 이끄는 사회와 국민 90%가 스마트폰을 든 엔지니어처럼 움직이는 사회의 차이가 그 순간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고 고등교육 이수율이 가장 높은 나라, 노인도 스마트폰으로 세금을 내고 의료 예약을 하는 나라. 그 나라가 위기에 강한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부유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류의 시간을 대하는 방식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영국이 100년 걸린 민주화를 한국은 20년 만에 해냈고 미국이 50년 걸린 정보통신혁명을 한국은 10년 만에 끝냈습니다. G7 국가들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한국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이 당겨버린 미래의 시간과 싸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제라고 믿었던 것이 한국에게는 이미 과거이고 우리가 내일이라 믿는 것이 한국에게는 오늘입니다. 서구인들이 왜를 고민할 때 한국인은 이미 어떻게를 끝내고 결과를 들고 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연금술사, 대한민국이라는 문명의 정체예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압축 성장이 지금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G7 국가들이 한국 앞에서 실제로 어떻게 무릎을 꿇고 있는지 그 처절한 현장을 지금부터 하나씩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G7 국가들이 한국을 어떻게 봤는지 그 민낯부터 먼저 확인해야 해요. 그들은 한국을 처음부터 동등한 상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구의 설계도를 비싼 값에 사서 나사나 조이는 하청 공장, 그게 그들 눈에 비친 한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하청 공장이 스승의 안방을 접수해버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역전의 현장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1995년으로 가봅시다. 한국이 고속철도 도입을 결정하면서 프랑스 알스톰의 기술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프랑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시나요?
자전거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가 비행기급 기술을 이해나 하겠느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그냥 돈 주고 사가는 고객일 뿐이었어요. 기술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나라로 보지 않았던 거죠.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전 세계 고속철도 수주 시장에서 원조 프랑스는 뒷전으로 밀려났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현대로템의 열차가 프랑스를 제치고 선택받은 사건은 그 상징입니다. 발주처들이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느리고 비싼 프랑스제 대신 압도적인 정시성과 최첨단 제어 시스템을 갖춘 한국행 열차를 타겠다고 했습니다. 자전거도 못 만든다고 비웃던 나라가 이제 철도 시장에서 스승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독일 이야기를 해봅시다. 잠수함 하면 누구나 유보트의 독일을 떠올리죠. 1980년대 한국이 독일로부터 장보고급 잠수함 기술을 배울 때 독일은 한국을 어떻게 봤을까요? 평생 자신들의 부품을 사다 써야 할 영원한 고객으로 낙점했습니다. 독일의 잠수함 기술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성역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독일에 의존하는 대신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리튬 전지 체계를 잠수함에 이식하는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독일이 기존 디젤 방식을 고수하며 자만하고 있을 때 한국은 핵잠수함에 버금가는 자막 능력을 갖춘 도산 안창호급을 독자 개발해버렸습니다. 지금 폴란드, 캐나다, 필리핀의 거대 잠수함 프로젝트 현장에서 독일은 한국을 가장 두려운 경쟁자로 지목하고 있어요. 독일 잠수함은 전설 속에 살지만 한국 잠수함은 심해의 룰을 바꾼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 기술을 배우던 제자가 이제는 스승의 안방인 유럽 시장까지 위협하면서 독일의 100년 잠수함 신화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이스터 정신, 정밀 기계공학, 수백 년간 쌓아온 제조업의 자부심. 독일인들은 이걸로 살아왔습니다. 한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걸 보면서도 독일은 코웃음을 쳤어요. 영혼 없는 대량 생산이라며 폄하했죠. 독일산 기계 없이는 한국 공장은 멈출 것이라고 자신하면서요. 그런데 한국은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파도가 덮치자 전세가 완전히 뒤집혔죠. 독일의 자동차 명가들이 노후화된 공정으로 허덕이고 있을 때 한국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완성했어요. 독일 기업들이 자국의 느린 관료주의에 갇혀 우왕좌왕하는 동안 한국은 공장 전체를 디지털로 복제해 운영하는 신기술을 선보인 겁니다. 지금 폭스바겐과 BMW가 공장 효율화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시나요? 독일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스마트 제조 시스템이에요. 독일산 기계의 속을 열어보면 한국의 소프트웨어가 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껍데기 명성만 남은 독일, 그 공장을 돌리는 두뇌는 이미 한국이 장악해버린 거예요. 마이스터가 망치를 두드릴 때 한국의 엔지니어는 공장 전체를 코딩했습니다. 전통은 박물관으로 가고 혁신은 시장으로 갔어요. 영국 이야기를 해봅시다. 19세기 세계 바다를 지배했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1970년대 한국 조선업이 막 태동할 때 영국은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영국이 버린 사양 산업을 줍는 고철 수집가들이라며 비웃었습니다. 영국의 조선소들이 하나둘 문을 닫을 때도 그들은 우리에겐 설계 능력이 있다며 자존심을 세웠어요. 그런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영국 해군이 차세대 군수지원함 타이드급 4척을 건조해야 했을 때 영국 내에는 이를 감당할 조선소가 단 한 곳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결국 영국은 자존심을 굽히고 한국의 거제도 조선소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영국 해군의 핵심 전력이 한국인의 용접 기술과 설계 보정으로 완성되어 영국 앞바다에 띄워졌을 때 영국 언론은 이를 국가적 수치라며 탄식했어요. 고철 수집가라 무시당하던 한국이 이제는 영국의 안보를 지탱하는 실질적인 조선 종주국이 된 겁니다. 영국이 한국을 고철 수집가라 불렀을 때 한국은 그 고철로 영국의 안보를 빚어냈습니다. 이제 누가 진정한 바다의 주인입니까? 교수님, 그렇다면 그들이 한국을 그렇게 무시했던 이유가 뭔가요?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자신들을 위협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이제는 노골적인 견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G7 국가들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한국이 그들의 땅을 뺏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수백 년간 독점해온 미래를 설계할 권리를 뺏어갔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바뀐 거실에서 과거의 훈장만 닫고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문을 잠그고 한국의 입장을 반대하는 척하는 것뿐입니다. 스승은 과거를 가르쳤지만 제자는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만든 힘의 근원은 기술만이 아니에요. 그 기술을 만들어낸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 그 자체에 있습니다. G7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진짜 공포의 실체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강단에서 수십 년간 각국의 엘리트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하버드 출신도 옥스퍼드 출신도 도쿄대 출신도 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엘리트 몇 명이 나라를 이끄는 것과 국민 전체가 엘리트 수준으로 움직이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서구는 소수의 천재가 다수의 대중을 먹여 살리는 구조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천재들이 나머지 99%를 부양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한국은 달라요. 다수가 천재에 근접한 능력치를 보유한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걸 집단지능의 폭발이라고 부릅니다. 독일과 프랑스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독일 시민들은 거주지 등록 하나를 하기 위해 새벽부터 관공서 앞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우편으로 결과를 기다려야 해요. 몇 주가 걸리는 일이 허다하죠. 유럽의 맹주라는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독일의 행정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GDP의 수퍼센트에 달한다는 보고서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한국은요? 스마트폰 하나로 1분 만에 끝납니다. 세금, 의료, 교육, 복지, 행정 처리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처리되죠. 이건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 전체의 생존 속도가 G7보다 10배 이상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서구 엘리트들이 디지털은 위험하다며 회의실에서 논쟁할 때 한국의 시장 상인들은 이미 QR 결제와 온라인 배달 플랫폼을 완벽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학력 이야기를 해볼까요? 미국과 영국의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고교 졸업생 중 상당수가 기본적인 읽기 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미국 성인 문해력 조사에서 나온 수치들은 충격적입니다. 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고 문해력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교수님, 그게 실생활에서 어떤 차이를 만드나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의 택시기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한국의 택시기사는 유튜브로 국제정세 강연을 들으며 승객과 미중 패권 전쟁을 토론합니다. 단순 노동자조차 고도의 지적 인프라를 갖춘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뿐이에요. 제조업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G7 국가들이 제조업을 지저분한 일이라며 외면하고 금융업에 매몰될 때 한국은 전 국민을 하이테크 제조 엔지니어로 길러냈습니다. 미국의 공장에선 로봇 한 대가 고장나면 기술자가 올 때까지 며칠을 기다려야 해요. 라인이 멈추고 납기가 늦어지고 계약이 깨지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공장에선 어떻게 될까요? 현장 작업자가 직접 코딩을 수정하고 기계를 고칩니다. 기술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 현장 지능의 차이가 한국 방산과 조선의 압도적인 납기 준수율을 만든 근본 원인입니다. 폴란드가 독일을 버리고 한국 전차를 선택한 것도, 캐나다가 한국 잠수함에 100조 원을 베팅하려는 것도 결국 이 현장 지능에서 비롯된 신뢰 때문이에요. 사회적 신뢰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뉴욕이나 런던의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가보십시오. 돌아왔을 때 노트북이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서울의 카페에서는요. 노트북을 올려두고 자리를 맡는 것이 일상입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요. 새벽에 집 앞에 놓인 택배가 분실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도로 설계된 사회적 신뢰 시스템의 승리입니다. 서구의 자유가 타인을 해칠 자유로 변질될 때 한국은 함께 안전할 자유라는 인류 버전 2.0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성했어요.
이 신뢰 자본이 경제적으로 만들어내는 효율은 어떤 GDP 수치보다 강력한 국가 경쟁력입니다. 여러분, 이 강의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이 쓰는 저 노트북, 여러분의 나라에선 몇 명이나 고칠 수 있습니까? 한국에 가보십시오. 이름 없는 상가의 수리공조차 내부 기판의 설계 오류를 잡아내고 업그레이드 방안을 제시합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조차 국가 시스템의 데이터를 이해하고 은퇴한 노인조차 디지털 세계의 주역으로 활동하는 나라. 미국은 1%의 천재가 99%의 대중을 부양하지만 한국은 90%의 엔진이 서로를 밀어올리며 비상하는 나라입니다. G7의 시민들은 권리를 위해 싸우지만 한국의 시민들은 시스템의 완성을 위해 협력해요. 이것이 바로 문명의 격차입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과연 누가 진정한 선진국입니까? 과거의 영광에 취해 팩스를 보내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전 국민이 미래의 운영체제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나라입니까? 5천만 명의 고지능체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엔진처럼 움직이는 이 사회. 인류 문명이 가야 할 다음 단계에 가장 근접한 나라가 어디인지 이제 여러분도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실질적 선도를 하고 있는 한국이 G7에 가입할 이유는 없죠. 한국의 전략가들은 냉정했습니다. 가입하는 순간 한국은 G7의 행동대장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미국이 주도하는 모든 수출 통제와 군사적 긴장에 1순위로 동원되는 겁니다. 한국은 이걸 전략적 자산의 조기 소진이라 판단했어요. G7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G7 국가들이 한국 개별 기업과 1대1로 협상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린 거죠. 성벽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성벽의 포로가 됩니다. 성벽 밖의 지배자로 남는 것이 훨씬 강한 위치예요. 그럼 외교적으로는 어떤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한국이 G7 정식 가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중국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이 G7의 일원이 되어 완벽한 반중블록의 선봉에 서는 것을 두려워한 중국이 한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망 협력을 다시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G7에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G7에게는 아쉬운 파트너로 중국에게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실력자로 동시에 남는 양방향 레버리지를 완성한 겁니다. G7 안에 있으면 절대 불가능한 위치예요. 이것이 바로 전 세계가 경탄하는 한국 외교의 신의 한 수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G7이라는 틀 안에서 한국은 8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미국, 영국, 폴란드 같은 나라들과 개별 협상을 할 때 한국은 언제나 압도적인 갑의 위치에 서죠. 군함 수리가 필요하면 한국을 찾아옵니다. 원전을 지어야 하면 한국을 찾아와요. 전차가 급하면 한국 문을 두드리고 잠수함 기술이 필요하면 한국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G7 멤버십보다 훨씬 강력한 실질적 권력이에요. 투숙객이 되어 비싼 숙박비를 내는 대신 그 호텔을 통째로 관리하는 운영사가 되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세계는 회의실에서 말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가 더 정밀한 반도체를 가졌는가? 누가 더 빠르게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가? 누가 더 효율적인 국가 시스템을 운영하는가에 의해 결정돼요. G7 국가들이 모여서 한국을 넣을까 말까 고민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그들의 안보와 에너지를 실질적으로 장악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규칙에 갇혀 빌빌대는 나라들의 모임에 왜 가장 펄펄 나는 한국이 들어가서 발목을 잡혀야 합니까? 일본은 성문을 지키며 우월감을 느끼고 있죠. 그들이 그 낡은 성문을 지키는 동안 한국은 성 밖의 광활한 대지를 선점했어요. 일본이 문을 잠그고 승리감을 맛볼 때 한국은 그 성벽 밖에서 성벽의 설계도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21세기형 조용한 지배예요. 그렇다면 이 조용한 지배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G7 국가들의 일상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의 일상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지를 이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한국이 왜 G7에 들어가지 않는지 그 냉혹한 계산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어요. 한국이 그 모임에 발을 들이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돈 계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화려한 성벽 안이 이미 서로를 향한 불신과 배신으로 얼룩진 콩가루 집안이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동맹을 외치면서 안으로는 서로에게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 추잡한 민낯을 지금부터 보여드리죠. 최근 국제 외교가에서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란 공습을 위해 맹방인 영국의 기지 사용을 요청했어요. 당연히 허락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죠. 50년 넘게 함께 전쟁을 치러온 혈맹이니까요. 그런데 영국 총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미국의 공습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정면으로 들이받은 거예요. 교수님, 그게 그렇게 충격적인 일인가요? 충격적이죠. 과거 이라크 전쟁 때 영국이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미국의 요구에 무조건 응했다가 부시의 푸들이라는 비아냥을 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영국을 미국의 애완견 취급했어요. 그 수치스러운 역사를 직접 거론하면서 영국 총리가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전쟁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고요. 동맹의 맹주인 미국의 뺨을 정면으로 때린 겁니다. 그것도 자국 안방에서요. 그런데 영국만이 아니에요. 스페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의 이란 관련 군사 활동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자국 내 미군 기지 활용을 거부했어요. 가장 충성스러워야 할 유럽 우방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미국의 등 뒤에서 칼을 꽂고 있는 거죠. 미국 대통령이 전례 없는 일이라며 노골적인 실망감을 드러냈지만 우방국들은 비웃으며 등을 돌렸습니다. 겉으로는 강력한 혈맹을 외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기지문을 걸어 잠그고 서로를 비난하는 자들. 이것이 한국이 그토록 들어가길 거부했던 G7의 추잡한 민낯입니다. 프랑스 이야기도 해봅시다. 마크롱 대통령이 냉전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핵탄두 보유량을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적군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아군인 미국의 변심이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안보 우선순위가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30년간 유지해온 핵 정책을 뒤집어버린 거예요. 동맹이라 부르면서 뒤로는 핵무기를 더 만들며 서로를 경계하는 G7의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동맹의 맹주였던 미국의 명령이 더 이상 영국의 안방에서 통하지 않는 시대, G7은 이제 클럽이 아니라 전쟁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씁쓸한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미국이 캐나다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시나요? 형제국가라 불러온 캐나다를 51번째 주 취급하며 관세로 위협했습니다. 오랫동안 혈맹이라 믿어온 나라에 경제적 칼날을 들이댄 거예요. 그러자 캐나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중국과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게 배신당한 캐나다가 중국과 협력하며 활로를 찾는 각자도생의 현장이 벌어진 거예요. 혈맹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공허한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콩가루 집안에 한국이 들어가서 얻을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장면이 가장 상징적이에요. G20 회의에서 독일 총리가 한국 대통령에게 조용히 다가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중국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고, 대중국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G7의 핵심 멤버인 독일이 자기들끼리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들고 한국을 찾아와 길을 묻는 겁니다. 이미 존재감은 역전됐어요. 길 잃은 노인들이 가장 젊고 명민한 리더인 한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생존 전략을 묻는 형국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해봅시다. G7 안은 서로를 향한 배신과 불신으로 가득 찬 폐허입니다. 밖에서는 가입 반대 쇼를 하며 자존심을 세우지만 밤마다 한국을 찾아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구걸하는 저들의 이중성을 보십시오. 무너져가는 낡은 배에 승선하기를 거절한 한국의 선택이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라 침몰하는 난파선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함대를 구축하려는 소름 돋는 전략이었던 겁니다. 서로를 헐뜯으며 무너져가는 저들 틈에 끼어 같이 침몰하느니 밖에서 그들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한국의 선택이 얼마나 영리한지 이제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겠죠. 그렇다면 이 분열된 G7 국가들의 일상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이 아직도 팩스를 보내고 도장을 찍으며 20세기를 살아가는 동안 한국은 얼마나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지 지금부터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년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을 이 강의실에서 만납니다. 미국 학생, 독일 학생, 일본 학생, 프랑스 학생.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학생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항상 비슷합니다. 교수님, 저 이제 우리나라로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왜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죠. 한국에서 살다 오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불편해서요. 지금부터 그 불편함의 정체를 낱낱이 해부해드리겠습니다. 독일과 일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세계 최고의 기계공학과 장인정신을 자랑한다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공통적으로 갇혀 있는 것이 있어요. 아날로그의 감옥입니다. 독일 관공서에서 거주지 등록을 하려면 새벽부터 줄을 서야 합니다. 종이 서류를 내고 나면 우편물로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몇 주씩 걸리는 일이 허다해요. 유럽의 제조업 강국이 이 모양입니다. 일본은 더 가관이에요. 불과 얼마 전까지 행정 처리에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했습니다. 그게 퇴출됐다고 뉴스가 됐을 정도니까요. 지금도 은행 계좌 하나를 만들려면 나무 도장을 들고 반나절을 허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은요?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스마트폰 클릭 3번으로 주민등본을 떼고 대출 신청까지 끝냅니다.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시민의 시간을 약탈하는 독일과 일본, 그리고 시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 이 차이가 지금 두 나라의 국가 경쟁력 격차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으로 가봅시다. 세계의 경찰이라 불리던 나라죠. 그런데 지금 미국 대도시의 밤거리가 어떤지 아시나요?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마약과 범죄로 인해 밤이 되면 좀비 영화의 현장이 됩니다.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들이 거리에 널브러져 있고 총기 범죄가 일상이 된 나라예요. 뉴욕의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가는 것은 기부하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미국인들이 총기와 강도를 두려워하며 집 안으로 숨어들 때 한국의 밤거리는 어떨까요? 새벽 3시에도 여성과 아이들이 웃으며 산책하는 지구상 유일한 안전지대입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 가방을 두고 잠깐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요. 서구의 자유가 타인을 해칠 자유로 변질될 때 한국은 함께 안전할 자유라는 라이프 스타일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를 넘어 고도로 설계된 사회적 신뢰 시스템의 승리예요. 영국 이야기를 해볼까요? 산업혁명의 발상지라는 나라가 지금 에너지 위기에 떨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발전소와 송전망 때문에 전기료가 폭등하고 난방을 포기하는 가구가 속출하고 있어요. 영국인들이 치솟는 전기료에 벌벌 떨 때 한국인은 어떨까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과 스마트 그리드 덕분에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기를 쓰며 4차 산업혁명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파리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예술과 낭만의 도시라죠. 그런데 파리 지하철을 타보신 적 있나요? 에어컨이 없어요.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타야 합니다. 쥐가 들끓고 소매치기를 항시 경계해야 하는 지옥철이에요. 100년 전 인프라에 안주한 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결과입니다. 서울 지하철과 비교해 보십시오. 칸마다 에어컨 강도를 조절할 수 있고 지하에서도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지며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완벽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G7 시민들이 지하철 연착과 불결함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체념할 때 한국인은 시스템의 완벽함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문명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준 차이가 바로 국가 경쟁력의 차이입니다. 이탈리아와 캐나다도 봅시다. 이탈리아에서 인터넷을 설치하려면 한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전문의 진료를 받으려면 몇 달을 대기하다가 병이 깊어지는 일이 허다해요. 그들은 이걸 느림의 미학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무능을 미학으로 둔갑시키는 겁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오늘 고장나면 내일 기사가 방문하고 새벽에 주문하면 아침에 문 앞에 상품이 와 있습니다. 아프면 당일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응급 상황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이 즉각 가동돼요. 정확함과 신속함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극대화한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제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독일의 팩스 기기를 부러워하는 분 있나요? 뉴욕의 지하철 치안을 선망하는 분 있나요? 파리의 에어컨 없는 지하철을 낭만이라고 생각하는 분 있나요? 우리는 그동안 G7이라는 이름표에 속아왔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이름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로 증명하는 거예요. 한국은 이미 인류가 가본 적 없는 가장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G7 국가들은 지금 과거의 박물관에서 유물을 닦고 있지만 한국은 미래의 도시에서 내일을 설계하고 있어요. 미국인이 밤을 두려워하고 독일인이 팩스를 보낼 때 한국인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22세기를 먼저 살고 있습니다. G7은 이제 한국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어떻게 당신들은 그토록 짧은 시간에 인류의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까? 하라고요. 누가 진짜 낡은 거인이고 누가 진짜 미래의 주인인지 이제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세계의 중심축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이제 최종적으로 선언할 차례입니다. 대한민국이 주도할 새로운 세계 질서, 그 웅장한 결론이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일본이 필사적으로 문을 걸어 잠갔다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문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느껴지시나요? 문을 잠근 자들은 그 안에서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고 문 밖에서는 한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간 국제정치를 연구하면서 한 가지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항상 바뀐다는 거예요. 로마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무너졌고 대영 제국이 불멸할 것 같았지만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체의 순간에는 항상 공통점이 있었어요. 새로운 주인은 화려한 선언으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느 날 보니 세상이 그 나라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한국이 정확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선언하지 않았어요. 그냥 세상이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인류가 지금 직면한 문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령화, 에너지 부족, 경제 정체, 안보 불안. G7 국가들은 이 문제들 앞에서 과거의 방식만 고집하며 회의실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으로 고령화를 관리하고 독자 개발한 원전 기술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며 방산과 조선과 반도체로 전 세계의 안보와 산업을 동시에 떠받치고 있어요. 한 나라가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해내는 것은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미국도 못했고 독일도 못했고 일본도 못했어요. 한국이 처음으로 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총이 있다고 권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권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권력은 상대방이 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생깁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한국 없이는 하루도 평온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느끼고 있어요. 유럽이 전력난에 시달릴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한국이고 중동이 안보 위협을 느낄 때 가장 먼저 연락하는 곳도 한국입니다. 미국조차 자국의 첨단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한국 기업의 결정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어요. 이것이 진짜 권력입니다. 회의실 상석에 앉아서 생기는 권력이 아니라 상석에 앉은 자들이 나를 필요로 해서 생기는 권력이에요. 저는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떤 말로 마무리해야 할까요? 그런데 결론은 간단했어요. 사실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숫자가 이미 다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세계 최장 자막력의 잠수함, 세계가 줄 서서 사가는 전차와 자주포,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반도체와 조선과 원전. 그리고 새벽 3시에도 여성이 혼자 걸을 수 있는 거리. 스마트폰 3번 클릭으로 모든 행정을 처리하는 시스템.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을 가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신뢰의 사회. 이 모든 것이 불과 70년 전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작됐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땅에서 차관과 간절함 하나만으로 시작된 나라가 만들어낸 기적이에요. G7은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교과서에는 이런 나라가 존재할 수 없다고 쓰여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할 때가 됐습니다. 한국이 G7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라는 질문은 이미 틀렸어요. 그 질문 자체가 20세기의 유물입니다.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단 하나예요. 쇠락하는 G7이 과연 한국과 함께할 자격이 있는가? 그 답을 오늘 여러분 모두가 가슴속에 품고 이 강의실을 나가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누군가 선진국의 미래가 어디 있냐고 묻는다면
저는 서슴없이 한 단어를 가리킬 겁니다. 대한민국입니다. G7이라는 낡은 클럽은 이제 잊으십시오. 세계의 새로운 중심은 이미 이곳 대한민국에 와 있습니다. 태양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태양이 이제 전 세계를 영원히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앞줄에 앉아있던 일본 학생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 뒤를 이어 독일 학생, 미국 학생, 프랑스 학생이 차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강의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시대는 변했고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낡은 질서의 성벽 안에 갇혀 서로를 핥히는 자들을 뒤로 한 채 한국은 이미 인류가 가본 적 없는 새로운 길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 화려한 명단이 이제는 왜 초라한 종이 조각이 되었을까요? 이 거대한 문명의 교체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